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152번째 방송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지난 시간에 우리 윤민석 작곡이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안치환 노래였어요. 정정하는 의미에서. 네, 변개원이라는 사람이 작곡했네요.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라는 노래하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민석이 형이 작곡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네. 자, 시국이 갈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서초동에서 최후통첩 집회가 열렸고 참석했어요? 난 광화문인데? 불꽃 축제 갔다 왔어? 여전히 우리는 가족하고 의견 통일이 못 이루어져서 못 가고 있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또 새롭게 참전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PB의 녹취록을 두고 2차로 이제 맞붙었어요. 한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시각이 나는 누가 옳고 그러냐를 떠나서 그 김경록 PB라는 사람이 메이저 언론사가 아닌 유시민을 찾아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기자로서? 전직 기자로서? 기레기지! 전직 기레기로서? 전직 기레기로서, 믿을 데가 없는 거지. 그건 언론이 아닌 거지.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근데 내가 페북에 그렇게 썼거든? 알릴레오를 찾아가는 그 순간에 언론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라고 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서초 촛불 집회에서 최민희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했어. 내 페북이 떠돌아서 걔한테 갔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냥 자기가 했는 말을 그렇게 했는 건지. 근데 워딩이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요. 훌륭하다. 자, 우리 경매 방송은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부터? 오늘부터 하지 뭐. 오늘부터 시즌2. 우리 꼴리는 대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매 방송을, 카페에 올라온 질문, 이거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주제를 뽑아서, 그렇게 이제 쭉 했어요. 근데, 우리 만나 20분 전에 정하자. 뭐 하지? 이거 할까?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근데, 우리 이제 생각에, 경매를 이제 처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고려를 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걸 몰라서 경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경매를 처음 접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2에서는, 시즌2에서는 천천히, 하나하나, 이 과정, 그러니까 경매 과정들과,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단계별로. 그렇죠. 우리 지금 카페에 지금 아주 초급자들이 많이 밀게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진행을 해오지 않았나. 반성도 하고.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중탁들은 듣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중탁들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의미에서 한번 사실은 좋겠다.
사실은 이제 경매를 많이 하는 사람도 경매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개시가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잘 몰라요. 모르잖아. 아나? 뭐 감으로 잡고 있겠지. 은행에서 저당권 실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경매 신청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인 하자들도 있거든. 그래야 중간에 경매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이게 사실은 법 조문이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만 알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이용하라고 써놓은 거다 말이지. 근데 이게 이용을 우리는 또 못하잖아. 그죠? 읽어도 까만 눈이야. 씨발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이 법 조문 진짜 어렵게 쓰는 게 큰 문제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용어 하나로 설명이 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을 중원 부분 길게 법조문에 쓸 수는 또 없잖아.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쉽게. 그래서 보통 한 중학교 정도 나오면 중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럼 말뜻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써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의 법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이 법률가들 나쁜 새끼들 그놈들의 법이 돼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어렵게 판검사, 변호사 됐는데, 개나 소나 다 법을 이해해버리면, 지는 뭐 먹고 사나?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이것도 진짜 세상이 이제 민주화가 되고, 사람들의 이제, 이 지식의 수준도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게 써줘야 돼. 알 수 있게. 아니면은, 법조문 하나하나당, 외국에는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어떤 법조문 하나하나를 다 해설을 해놓은 해설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로 법조문을 써놓고, 이 법조문은 이런 의미고, 이런 분쟁에서 쓰는 조문이다. 이런 거를 다 해설을 해놓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니 전에 민법전 하나 썼잖아. 논리로 읽는 민법전. 그렇죠. 이태섭 이렇게 찾아보면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쓴 거라서 일반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는 이거 사실은 법무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법무부에서 그런 거 해줘야지. 아니면 법원에서 해주든지.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민사집행법상 매각 불허가 사유. 그것도 쉬운 말로 풀면 되거든. 쉬운 말로. 얘도 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직무를 상당히 유기하고 있는 거지. 알지 말아라는 거야. 그래야 벌어먹고 살지. 그런 인식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법률 기술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법률가들이. 허준의 그 스승 유이태, 유이태가 이 인수를 베풀어라.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소송과 분쟁에 괴로워하는 당사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다. 이 씨발놈들아! 너가 법을 좀 안다고, 법률 기술자라고, 우위에 있다고, 힘주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 얘기잖아, 그치?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얘기부터 하죠. 그러면, 경매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지. 경매가 진행이 되는가?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다. 경매를 진행시키고 싶다.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역으로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낙찰자 입장에서도 그런 진행 과정을 알면 이게 뭐가 좀 환해지는 느낌이잖아. 그냥 단순히
경매한다니까 가방매가 법원에 쫄래 가는 것보다 이 사건이 어떻게 나왔고 치하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치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리 전화해보고 간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경매가 나올까요? 경매는 이 법에 이제 어떻게 되냐 경매가 강제 집행의 한 방법이에요. 부동산 경매라는 게 내가 이제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제때 그 의사에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 주면은 분쟁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주기 싫거나 안 줄 거 아니에요. 혹은 못 주거나 이럴 때 이제 안 주거나 못 주거나 그치 못 주는 거는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데 안 주는 놈도 있어요. 안 주는 놈도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국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빚을 변제받는 이거를 다 통틀어가지고 강제 집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강제 집행. 강제 집행해야지. 그죠? 이때 부동산 경매는 여러 강제 집행 중에서 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은행에 맡겨둔 예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모두 다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안 준다 그러니까 뭐 상상을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잠자리를 거부해. 강제 집행한 방법 있나?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왜 안 되느냐면은 이 강제 집행은 재산에다가 하는 거예요. 재산에다가. 그랬구나. 재산에다가. 사람의 행위에다가는 할 수 없네.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혼해라 이렇게 판결? 아니. 그게 아니라 이혼해라는 거는 뭐 강제 집행하고 말 것도 없어. 법원의 판결 땅 때리면 이혼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 예전에 이제 누구냐 조모식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정교조 관련해가지고 그 있었지. 명단을 사이트에다 올렸는데 근데 법원이 이제 명단을 내려라 명예를 훼손하는 거니까 명단을 내려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내리고 버틴 거지. 그래가지고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거를 명단을 내려라라는 거를 강제 집행을 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강제 집행해? 쥐가 내려야 되는데. 그죠? 이랬을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재산은 아니다 말이지. 근데 내려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하느냐면은 사이트 폐쇄? 아니 내릴 때까지 하루당 몇백만 원씩 지급해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내린다. 그럼 안 내리는 날 계속 돈이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금전 채권이 되면 그거 가지고 그 개인 재산에다가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억 얼마인가 물어줬지. 안 내리고 버티다가. 이야, 걔도 강단 있네. 그래, 근데 그게 뭐 원자 들어갔나? 국자 들어갔나? 하여튼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강제 집행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는 간접 강제라고 해요. 압박을 가해가지고 뭘 하게 만드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간접 강제로 잡아 가두는 것도 있어요. 잡아 가두는 거, 이 감치라 그러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잡아 가두는 거지. 할 때까지. 할 때까지는 이제 안 되고, 이 감치 기간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요거는 아주 특수한 이제 채무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채무들, 이런 거 이제 안 하면은 감치를 할 수가 있지. 어떤 감치할 수 있는지 알아? 감치라는 용어는 난 법원에서 소랑 행위를 한 사람을 갖다가 판사가 바로 적극적으로 그렇지. 그것도 이제 감치고,
감치라는 건 이제 잡아 가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잡아 가두는 경우도 있어요. 잡아 압박을 가하는 거지. 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은 저기 가족법상의 채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양육비 채무 이런 거 이행 안 하면은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혼을 했는데 그렇지. 마누라가 양육비를 달라고 했어. 그리고 양육비 승소 판결을 받았어 마누라가. 내가 안 주고 있어. 내가 깜빵에 갈 수 있네. 그렇지. 헐. 근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 좀 일어나나?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그 어떤 것도 있냐면은 법원이 재산 관계 명시 결정을 내려 집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집행을 하려고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 이럴 때 이제 법원에다가 재산 관계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재산 뭐뭐 있다는 걸 갖다 그거를 밝혀라. 밝혀라. 그런 거지. 그럼 이제 법원이 재산 관계 명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 보고 네 재산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 다음에 명시 기일에 와서 법원에 와가지고 내 재산이 이거 있다라는 거를 선서를 통해 밝혀라. 요렇게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채권자한테 그 재산을 뺏기거나 뭐 압류당하거나 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살짝 누락을 시켜버리면. 누락이 아니라 아예 안 나와버리지. 안 나오거나 안 나오면은 안 나오거나 안 나왔을 누락시키면. 때 그때 이제 감치 결정을 내려. 안 나왔을 때. 그래서 대부분은 다 나와. 대부분 다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그렇지.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있는 걸 숨기는 거지. 그렇지. 어디 뭐 꼬불쳐놓은 어디 저 시골 전답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걸 거짓말을 한 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면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치라는 것은 이제 그냥 법원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을 해가지고 허위로 재산을 명시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야 돼요. 검사 안 하지. 그러면 자기 그 채권자가 받아야 될 재산이 있는데 받아야 될 그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 보고 당신 재산이 뭐뭐가 있는지를 밝히시오라고 하는 재산 명시 신청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재산 명시를 하라고 법원에 나와서 선서하고 하라고 했는데 얘가 누락을 하는데 그 누락하는 것 같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집어넣어야 되나? 그렇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행 대상이 될 만한 재산들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부동산은 뭐 몇 년 안에 뭐 팔고 어쩌고 한 것까지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돈 채권이 있다 누군가한테 뭐 보증금 채권이 있다 그렇지. 그런 것도 다 또는 뭐 대여금 채권이 있다든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넣어야 되나? 네, 다 넣어야 돼요. 실수로 누락을 해도 근데 그게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때 아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거예요. 자기야 그걸 다 밝힌데 지도 뭐 나도 잊어버렸는데 내 돈 빌려주고 잊어버렸는데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어요? 개인 간의 분쟁인데 그냥 안 한다고.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누락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를 채권자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수사기관에 갖다 줘도 다른 거 처리할 게 너무 많아. 법원에서 재산 명시 누락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경찰 얘기 거기까지 못 미친다. 이야기가 좀 어깨로 샜는데요. 자, 경매가 나오는 과정. 준이 안 준이 뭐 그 얘기까지 이야기가 흘러와 버렸네. 일단은 경매는 강제 집행의 일종이다. 그걸 이제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내가 뭐 받을 게 있습니다.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지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지? 지 말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채권자 지 말만 믿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확인받아 와야 돼요. 그래야 경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확정 판결 음. 이런 게 있어야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이 확정 판결 이게 있거나 꼭 판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문서 이게 있어야 돼요. 건저당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그것도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저당권 실행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집행의 한 종류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채권이 있다 이거를 확인받아 와야지 그래야지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작성한 어떤 판결. 그렇지. 화해조서. 그렇죠. 화해조서, 지급명령, 그 다음에 집행증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공증, 강제 집행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증인이 이렇게, 그 채무자가 이렇게 썼고, 공증인이 이렇게 확인을 한 그런 서면이 있으면은,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 집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건저당 설정을 안 했어. 단지, 차용증만 쓰고, 그 차용증에다가 공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공증 증서 가지고 바로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을까? 임의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여야 돼요. 그게 이제 공증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강제 집행을 해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야, 그러면 건저당 그 등기부에 건저당을 설정 하기야 뭐 순위 확보를 위해 가지고 건저당 설정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만약에 뭐 다른 채권자들 들을 염려도 없고 또는 그 부동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깨끗해. 내가 한 1억만 빌려줘. 근데 굳이 뭐 1억 빌려주면서 이 100억짜리 건저당 설정하기는 그렇고, 그냥 차용증 쓰고, 그리고 공증만 받았어. 내가 강제 집행할게. 돈은 언제까지 안 주면 3개월 안에 안 주면 강제 집행할게. 야, 제가 도장 찍어줬어. 얘는 워낙 당장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 건물 가지고 은행 가서 건저당 계약서 쓰고 돈 빌리고 하려고 그러면 며칠 기다리고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1시간 내로 1억을 내가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0억짜리 부동산에다가 1억을 내가 갑자기 빌린 거고, 근데 그날 바로 공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3개월 돈 안 갚았어. 그 공증 증서를 가지고, 그 강제경매를 넣을 수 있다. 그쵸. 그런 얘기네? 근데 이제 강제 집행, 이제 그렇게 강제경매를 넣을 때, 집행 당하고 있겠어요, 채무자가? 등기 명의 딴 데로 자기 와이프 명의로 넘겨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지. 100억짜리라면 아마, 취 등록세가 1억 더 나오니까 차라리 빚 갚고 말기는 하겠다마는. 아니, 왜냐하면, 굳이 등기부 등본에 건저당 설정하고 하는 요식 행위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근데, 근저당하고 공증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천양지차예요. 물건하고 채권의 차이가.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있어도 자기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달라져도 근저당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경매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공증만 해놓으면 이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을 때만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명의자가 딱 바뀌어버리면 집행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집행을 하려면은 일단 확정 판결이거나 아니면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집행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재판도 가능해요. 그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판결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 불복을 안 해가지고 확정이 되었을 때, 이것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정은 안 됐는데 항소심에 올라가 있어. 근데 1심에서 이 판결을 가지고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가집행 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집행이라는 건 미리 집행하는 거니까 그 미리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선고가 내려져 있는 판결이면 강제 집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명령 가지고도 강제 집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이런 것들 공증인이 공증한 그 문서인데 이 안에는 꼭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채무자가 내 강제 집행 승낙할게 라는 취지의 이제 그 문헌이 들어가 있는 요 공증 우리 이제 흔히 공증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요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송상 화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안 내줘.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강제 집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무엇부터 확보해야 돼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 채권이 있다. 그렇지. 하는 사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은 지급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 명령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임차인 보증금 채권 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그렇지. 그거를 자기는 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는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런 이제 의문이 드니까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집행권원.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집행권원만 이제 확보를 했어. 확정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확정 판결 들고 법원 가가지고 내가 이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채무자 재산 잘 조사해가지고 강제 집행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뭐가 필요하나? 그러면 집행관이 채무자 재산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서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대상 부동산을 네. 너 부동산을 집행해달라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이걸 누가 정해야 된다. 채권자가 정해야 돼요. 요 집을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그렇지. 돈을 배당을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자 집행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집행 대상 재산을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이제 집행 권한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동안의 채무자는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 어차피 이제 움직이는 거야? 집행 당할 것 같으면 재산을 가만 냅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재산의 명의를 다 바꾼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니까 그러니까 막상 집행 권한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행하려고 재산을 찾아보면은 재산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 채권 추심 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거. 만으로 앞으로 옮겼다. 어떻게 해야 돼? 이 만으로 앞으로 옮기면 그거는 이제 찾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자 재산인 것 같은데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전에 확보할 그 무렵에 재산의 명의를 갑자기 만으로 앞으로 옮겨놨단 말이지. 이거는 의심이 조금 들잖아. 가짜라기보다는 마누라한테 정리했다. 옮겼다는 건 그냥 마누라한테 정리했다 이거야. 뭐 정리할 수 있잖아. 왜? 정리할 수 있잖아. 정해놓고 이제 같이 살아. 그 집에서. 같이 사는데 뭐 문제냐? 그런 거를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도록 집행해야 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 채무 면탈?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 법률 용어로는 사해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해서 마누라 명의로 된 재산을 다시 채무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럼 채권자 시소권 얘기하는 그렇지. 거죠. 근데
내가 마누라한테 정의하는 그 자체가 뭐가 불법인가? 불법은 아니에요. 채권자 취소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적법해. 적법하지만 채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아무한테도 팔지도 못하는 거야? 아니, 팔 수 있죠. 어? 팔 수 있어. 있어? 팔 수 있는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물건을 사간 제3자는, 선의 제3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구제 명품이 있어. 잘 쓰지도 않아. 마누라가 사놓고 그 5년 전에 한번 딱 들고 어디 저 친척 결혼식에 한번 갔다 왔어. 우리 마누라 샤넬 백하고 똑같네. 그렇다고 치자고. 그 설경구에 공공이 저기 나오는 대사 같네. 씨발. 그렇다고 치자고. 네가 260원 있다고 치자고. 근데 네가 돈이 존나게 급해. 네가 아버지를 끼겠어. 왜? 너 씨발 개 씨발 호로 산다니까. 아니 그래서 그 구제 명품을 그 구제샵에다가 팔았어. 그 사람은 그냥 당연히 샀어. 그냥 구제 그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너희들이 거래 행위는 부적합하니까 얘한테 도로 돌려줘. 그런 황당한 일을 그렇죠. 겪었다. 어떻게 해야 돼? 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려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은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 자, 우선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빠져나가야 돼. 이걸 사해행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취소를 하려면은 채무자가 빚진 놈이 요 재산 들고 있으면 집행할 것 같네? 그래서 집행 못하게 해야지? 이런 사해 의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걸 취득하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채무자의 그 재산 상태 완전히 이제 빚이 철대반죽이 됐어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의 제3자는 보호되네.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게 산 사람이 예를 들어 뭘 받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몰랐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헐. 왜냐하면 알았다는 걸 얘가 증명해야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지. 찾는 사람이 내가 몰랐다는 걸 증명해야 돼. 야, 그러니까 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얘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 채무자가 빚이 철대반죽이 됐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고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부동산의 매매 행위를 할 때 얘가 굉장히 빚이 많은 채무자인데 그 빚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재산을 넘길 때는 혹시나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살펴봐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법원에서 이 산 사람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어떤 증거를 쓰느냐면은 부동산 중개거래 확인서. 부동산 중개사를 끼고 샀어. 그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거래를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악행의 소진이 있지. 악용의 소지 있지. 부동산 중개 둘이 계약서 안 쓰고 부동산 중개인한테 이거 당신이 좀 중개해서 거래하는 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법이 똑똑하게 주고. 그렇지. 아니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그 선의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유력한 자료로 써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급매물로 나온 거를 산단 말이야. 급매물은 대부분 파는 사람이 빚이 많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러겠지. 그죠? 이거를 부동산 중개인 안 끼고 샀다가 나중에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겠네. 채권자 취소 소송 들어오면은 부동산 뺏겨. 그다음에 돈은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치. 그 새끼가
이미 빚이 절대반죽인데 어. 돈 못 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우리 저 카페 일을 많이 처리하는 김땡땡 법무사 있죠? 에이, 얘기해버려. 아, 우리 김무식 법무사. 어, 우리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어, 같이 이제 그때 42차 준비를 했었는데 어, 집안에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어,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계속 못했어. 어. 집안에 일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지금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 고모랑 어,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하고 어, 그 다음에 고모의 음, 단독주택을 교환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을 고모 빚을 갚는데 고모 빚을 대신 갚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고모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 소송 들어온 거예요. 채권자 취소 소송이. 그래서 이제 그 김우식 법무사가 그때 이제 42차 준비생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소송에 이제 응한 거지. 그래서 막 쓰고 이 몰랐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도 거의 벽에다 대고 주장하는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그 판 사람하고 산 사람이 남매지간이야. 몰랐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값 주고 샀다. 고모 빚을 갚는데 일부를 썼기 때문에, 매수자금 일부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오히려, 넘겨주는 사람이 재산 상태가 빚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네? 이런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대신 갚아주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재산을 이제 보유하게 됐는데, 어쨌건 하여튼 이것 때문에 우리 김우식 법무사 사시 안 된 거야. 그것 때문에. 1차 교육, 2차로 그 공부하고 2차 준비 때 이제 그 집안에 그렇게 그렇다고 사건이 생겼어. 하더라도 김원식 법무사는 변호사급이다. 그치. 내가 봤을 때는 변호사, 웬만한 변호사 저리 가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또 옆길로 빠졌네. 일단 집행 권한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조금만 뭐가 있으면 자꾸 이길 빠져. 집행 대상인 재산을 채권자가 찾아야 돼요. 채권자 찾아야 돼. 자, 이제 요걸 이제 요 두 가지가 핵심이야. 집행을 대상인 재산. 그 다음에 집행 권한의 확보. 그런 다음에 이제 집행 신청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집행 대상인 재산은 반드시 누구 명의로 돼 있어야 되느냐면은 채무자 명의로 돼 있어야 돼요. 명의가 채무자여야 돼. 명의가.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채무자일 필요 없어요. 실제 주인이 채무자인지 아닌지는 집행법원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명의가 채무자 명의로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종중재산 같은 경우 어떨까? 종중재산. 예를 들어서 종중의 장손이 그 종중 문중의 산을 종중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장손 자기 개인 명의로 갖고 있어. 근데 이 장손이 어떤 채무를 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채권자가 종중 그 장손 명의의 임야를 그러니까 실제 주인은 종중인데 그렇죠. 명의자가 채무자 명의로 돼 있다는 거잖아. 집행 가능해요. 종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종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이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자의 재산으로 봐버립니다. 명의신탁. 실제로 집행이 되고 그건 막 날아간다 이 그렇지, 말이네. 날아가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놈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생긴 재산은 모두 다 와이프 앞으로 다 해놨어. 와이프는 그냥 전업주부야. 그 재산의 실제 주인은 채무자야. 그러겠지.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못해요. 집행하려면은 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놓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거지. 그럼 똑똑한 놈은 전부 다 마누라 앞으로 옮겨놓는 거야? 그렇지. 사업하는 놈들은 지명의로 해야 되는 거 주민등록증밖에 없어. 다 딴 사람 명의로
근데 만약에 그래 놓고 마누라한테 배신당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좆되는 거지. 방법이에요. 일장일단이 있네. 마누라 치마자락 붙잡고 늘어져야 되네. 그치. 돈 아무리 벌어도. 잘 때 목 조심해라. 잘 때 목 조심해라. 그렇구나. 자, 다시 우리 완전 되돌이표 하는 것 같아. 집행본은 있어야 되고, 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된다. 오케이. 집행할 재산. 그러니까 집행할 재산은 부동산이라면, 우리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니까, 부동산이라면은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가 채무자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야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 신청할 때, 이제 신청하러 갈 때, 이게 내가 확정 판결이 있어요. 근데 판결서에는 확정 판결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그죠? 판결 정본이 딱 송달이 되고 난 다음에,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이 돼요. 근데 항소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거를 집행하는 법원이 모르잖아. 그죠? 왜냐면 송달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항소 기간이 있는데 그게 뭐 집행제도 부여문 뭐 그거 그거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집행 신청할 때는 집행 권원에다가 플러스 이게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으로부터 또 발급을 받아야 돼. 그 1심 법원 가가지고 확정 증명서. 그 다음에 송달이 잘 됐다. 송달 증명서. 그 다음에 이 판결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이걸 집행문 부여라고 얘기해요. 집행문 부여. 집행문. 요 세 가지를 같이 다 받아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 주시죠. 자, 첫째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고, 판결 그죠? 정본 뭐 이라든지 판결 정본 이런 거 쭉.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돼.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되고, 요 두 가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을 이제 신청하러 가기 전에, 확정증명서,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송달증명서, 그 다음에 집행문, 요 세 가지를 미리 이제 받아야 돼요. 그럼 법원 가면 다 해주나? 그렇지, 법원 가면. 집행 권한만 있다 그러면. 그렇죠. 확정도 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확정도 됐고, 송달도 됐고, 송달도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집행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이제, 문서. 그거까지 받았어. 그거까지 딱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경매계로 가서. 그렇지. 신청을 합니다. 그거 개인이 할 수 있을까?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경매 신청은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내가 내보니까, 그 별로 어렵지 않더라. 그러겠죠. 어렵진 않지만. 근데 이제 개인이 가면은, 그 법원 직원들이 잘 안 가르쳐줘. 여기 가서 인치대 붙여와라, 우측 갔다 어디 갔다 와라, 계속, 뺑뺑이 계속 돌리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문서 3개가 필요하다. 확정증명서, 이제 송달증명서, 이제 집행, 이게 이제 3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 근데 뭐 어디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 그 집행문 부여해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것도 집행문 부여해주는 데가 서울중앙 같으면은 나머지는 다 동간 쪽에 있는데 이거는 서관에 있어. 그 다른 이게 민원실 하여튼 다 안쪽에 있단 말이야. 그거를 쭉 찾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집행문 부여 신청하러 왔어요. 그러면 신청서 써라 그런다고. 그 신청서 써가지고 딱 줬어. 그럼 그놈들은 3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그것만 딱 해주고. 그것만 딱 바로 또 안 해줘. 한 이틀 정도 후에 오라 그러거든. 이틀 정도 후에 이제 오면 집행문만 딱 달랑 내주지. 그럼 이제 그거 들고 집행 신청하러 가면은 어떤 서류 없네요. 라고 하면서 보내. 그럼 또 와가지고 이제 확정 증명서가 없다네요. 이틀 후에 오세요. 또 가. 이틀 후에 와가 확정 증명서 이제 채웠어. 그리고 경매가 하니까 송달 영수증이 없네요. 이렇게 뺑뺑이를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잘 확인해가지고 가야 돼요.
법원 직원은 절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방송이 경매 신청 자체를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 김원식 법무사의 밥줄을 뺏고 있는 거 아이가? 그런 거잖아. 뭐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딴 거 어려운 거 대신해 주면 되지. 오늘 주제는 김원식 법무사의 밥줄을 뺏는 방송 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한다. 경매 신청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강제 경매가 이제 이런 거예요. 강제 경매 이런 거고, 강제 경매 말고, 임의 경매라는 게 있어요.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 이거는 이제 경매하는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하겠죠. 이미 모든 서류를 다 받아놓은 그렇지. 저당권 등기부 등본만 갖다 주면 돼. 그러면은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송달 뭐 이거 필요 없나? 그렇지. 그건 송달이 필요 없죠. 확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세 가지 서류가 필요 없는 거네? 그렇죠. 이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행물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송달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송달. 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렇지.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는 훨씬 더 간편하다. 그런 얘기죠. 취하 절차도 더 간편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임의 경매가. 취하 절차는 아마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 일단은 지금은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요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그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임차인분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집행 권한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어떻게 확보할까? 혹시 보증금 안 내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공증하자.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임대차가 거의 종료될 무렵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준다.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해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 가지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하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은 조금 든든할 거예요. 그렇게. 네. 오늘 우리 간단하게 한 20분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즌2 방송은 경매를 신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매가 어떻게 나오고 우리 입찰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찰 법정에 가서 투자를 하는지를 알려면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즌2는 차근차근 하나씩 소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기본기를 다지는 측면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걸로 그러죠. 마무리할까요? 네. 152번째 방송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하나만 더 합시다. 예. 자, 집행권은 확보했어요. 그 다음 집행할 재산도 찾았어. 또 어느 법원에 가야 되지? 이걸 얘기 안 해줬네. 대상 채무자의 그 부동산 소재지 법원.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할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관할하는 집행법원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은 5개 법원이 있죠. 그렇죠.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이 제일 크죠. 예, 중앙이 뭐. 검사도 중앙이 제일 세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부 3개만 남겨두고 다 없앤다던데. 그 검찰 개혁 맞나? 몰라. 그 유시민이가 그 얘기 했잖아. 그 유시민이 그 알릴레이 방송에 대해서 누가 고발을 했어. 그래서 그게 서부지원인가 배당이 됐잖아. 그래서 유시민이 제주도인가 그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검찰이 출석 요구해도 안 나올 거다. 법원에서 강제 구인장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 절차적인 정당성 있나? 안 될 거 없죠. 그러면 나오라 그런다고 나가야 돼? 그럼 법원에 검찰청에서 출두하라.
라는 말을 갖다가 다 무시해도 되네? 무시해도 되지. 근데 구속되겠지. 그럴 소지가 있나? 법원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어.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검찰청에서 안 나오라. 그렇지.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다는 걸 갖다가. 여러 차례 거부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렇게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있죠. 소환에 불응하면 도주의 우려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걸 제한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이 별건 수사 이거를 막아야 돼.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거지.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보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아마 그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검사들 개개인들도 다 구속될 걸. 그래서 내가 반대로 생각해 봤거든.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조국처럼 나를 판다 그러면, 내가 한 10가지 이상 제목으로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공소시효 지나는 거는, 10가지? 많겠지. 10가지만? 더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엮어가지고, 그 사람이 공범으로 엮여 들어갈 가능성도 있잖아. 내한테 6일만 주면 너는 그냥 구속이야. 야, 검사 50명, 특수부 50명, 수사관 130명, 전체 180. 아니,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 수사관 한 명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그리고 6일만 딱 주면 구속이야.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점에서는 전부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누라도 거기에는 동의해. 근데 조국은 안 된대. 근데, 처음에는 난 조국이 조국만 가능하다. 이거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누가 하겠어? 조국처럼 다 튼다고 하면 누가 그 자리에 나오겠냐고. 내가 봤으는 말 안 듣는 공무원 너 씨발 법무부 장관 시켜버린다?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법무부 장관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이들하고 조국하고 도덕성을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그 균형이 있잖아.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황교안도 하고 법무부 장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단 맞으면 빠지고 그거하고 도덕성을 비교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디 고위 관료가 무슨 성인 군자 뽑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근결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나는 균형감이 다 없다고 보는 거야. 갑자기 이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막 강언을 써준 사람들은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깨끗한가? 그 통제받지 않은 엄청난 권력이 어디에서 서포트를 해주냐면 이 막강한 언론에서 서포트를 해주니까 야 이거는 무슨 누구냐 그 브라질 그 룰라 대통령 그 재선 나오려 그러다가 깜빵에 보내버렸잖아. 그 판사하고 검사하고 네가 기소만 하면 내가 깜빵 보내줄게. 뭐 이렇게 했던 그 텔레그램 정황이 나온 거야. 실제로 깜빵에 가버렸고. 그걸 언론이 받쳐주고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옛날에는 총칼로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유지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검찰이나 이 사법 권력을 통해서 검찰도 사법 권력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교묘하게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하여튼 나는
사람들의 이중성이 그게 참 우리 세상의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 그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은 나는 조금만큼 그렇게 못 산 것 같아. 나는 지금 씨발 나 틀리면 씨발 10가지 이상으로 잡혀간다니까 씨발. 내가 지금 내 제목을 내가 불러줄까? 10가지로 내가 돌아봤다니까. 10가지로 제한하지 마. 뭐 새손 10가지야. 걸면 다 걸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국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좀 균형감 있게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매할 때도 다 자기 이익에만 막 골몰해 버리면은 그 사람 사기 당한다 그런 사람들. 100% 사기 당해요. 근데 이익 균형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익 균형을. 그래서 그렇죠. 적당한 이익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경매를 당해서 나가는 임차인 그리고 경매상 채무자의 입장도 고려해보고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지만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사람도 이해관계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 일반 채권자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감안해야 된다. 자, 백신 두 번째 방송 처보가 고소되기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초 예정 시간은 20분이었는데 또 1시간 돼버렸네요. 주댕이만 털면 1시간. 예,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